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앞으로 일주일 더 유지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집단 휴진 중단에 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굴욕 협상에 백기추앙이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임 검사를 임명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관련성을 수사 중입니다. 난동 주최자의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과잉 진압과 정당방위의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수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52명이고 해외 유입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67명이 늘었고 누적 확진자는 21,177명입니다. 자, 서울 63명, 부산 2명,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보면, 어제랑 약간 비슷해요. 168명, 167명. 이 추이는 어떻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27일 날 440명까지 갔던 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그 감소 추세가 좀 미미한 부분이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오늘 이 숫자는 사실은 주말의 특성이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든 시기라 좀 더 떨어지기를 바랬었는데 사실은 어제랑 비슷한 숫자라서 양성률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또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효과가 있어서 숫자는 많이 떨어지긴 해도 네. 그 숫자는 사실은 큰 믿음을 못 주고 네. 사실은 화요일부터의 숫자가 중요할 것인데 화요일에 얼마나 이하로 감소가 되느냐. 즉 30일부터의 우리가 강화된 2단계 2.5단계라고 얘기하는 이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수, 목, 금 이 시기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지금 2단계로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100명 선에서 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지금 2.5단계를 맞출 수 있는지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너무 길게 가는 것도 또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말 잘 지내시고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 상황을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박능우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루 더 빨리 현재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이 연장이 됐는데요.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와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지금 2.5단계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거리두기를 해서 실제 그 안에서 매식 이 행위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빵 제과점 같은 경우는 다 커피도 팔고 하는데 거기는 열어두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네. 방역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네. 저희가 지적을 했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를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학원들은 못 다니게 하면서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데서 실제 어떤 학원의 어떤 수입이와 편법 학원들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제기돼서 이번 2.5단계 두 번째 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빵 제과점, 또 아이스크림점, 사실은 이제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뭐 커피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돼서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어떤 직업 교육과 관련된 시설도 일단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만 했는데 개인 카페는 10개 해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 개인 카페가 꽤 많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제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규모 어떤 큰 규모의 개인 카페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 패스트푸드점, 즉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9시까지 영업 허용되는데 문제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음식과 커피나 이런 걸 다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3단계로 가진 않지만 실적으로 2.5단계의 어떤 상황을 하면서 좀 경제도 조금 풀어주고 방역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셔서 이걸 직접적으로 좀 통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속보 저희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이제 학원으로만 한정했던 비대면 원격 수업 이것도 이제 산업 현장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하는 직업 훈련 기간까지 확대를 한 이런 상황인데 이 2.5단계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은 게 2.5단계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3단계로 늘려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0명대로 줄어드는 추세는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고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바로 3단계 해서 짧게 끝낼 수 있다면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3단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3단계 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2.5단계라는 것을 하지만 사실 방역수칙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개인위생 규칙을 잘 지키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인다면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앞으로 올지 모르는 더 큰 유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3단계라는 부분은 지금 남겨놓는 것을 즉 우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3단계로 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단계에도 이런 방역의 빈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3단계로 올려서 좀 경각심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단계, 2.5단계라는 것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3단계로 올린다고 그래갖고 국민 경각심이 바로 3단계로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서요. 가능한 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대중교통의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대구 신천지에서도 보시다시피 30%, 40%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희망적으로 보고 한 주 더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시고 개인위생 지키신다면은 우리 3단계 가지 않고 또 추석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잘못되면은 추석이고 내년 설이고 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동 금지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양성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4.57%까지 올라갔던 게 2.55%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아직은 높은데 이게 어디까지 낮춰야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이하로 0. 몇 %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봐서도 1% 이상 되면서 사실은 세 자릿수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돌아오기는 했어요. 이 양성률만을 보면요. 다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서 양성률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들도 확진자가 줄고 우리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은 이 양성률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양성률이라는 개념이 전체 진단을 한 사람 중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증상이 있든가 또는 네. 의심 환자, 접촉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양성이라는 숫자는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구 신천지 때 그리고 그 이태원발 이런 확산이 됐을 때 당시와 지금이 좀 다른 이유 보면은 위중 중증 환자가 163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병상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 위험한 상황인 것이요. 이 집단 발생의 규모 자체가 대구 신천지 때 아마 이 신천지 발로만은 5,214명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8월 14일 이후 확진자가 6,407명이에요. 또 우리가 걱정했던 이태원 크롭발인 경우 27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월 29일 날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 909명이 발생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2,300명이라는 확진자들이 병원에를 못 가고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들이 생겨서 다 통제는 됐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위중한 것이 우리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너무 고령층들이 많고 또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위중증 환자들도 많고 또 병상도 부족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날이 선선해지면서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참 걱정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증상 자체가 독감이나 감기나 코로나19나 비슷해서 이걸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하고 예방주사 잘 맞고 그러면 독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위험한 부분은 사실 독감이나 감기와 코로나19가 같이 감염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위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방주사 빨리 잘 맞으시고 또 거리를 두기 잘 하시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추워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바이러스의 전파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성공률이 7%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보니까 50%는 넘어야 이제 감염을 서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올해나 뭐 내년 초에도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요. 이 50%만 돼도 아마 지금은 승인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백신들이 그렇게 뭐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RNA 백신이기 때문에 변이도 많고 또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 이것들도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삼상하고 있는 것들이 2개 정도 되는데 이걸 뭐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 전에 승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네. 있고 이때 임상시험이 끝난다 할지라도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것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논리와 좀 맞물려서 빨리 승인이 되고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 4차 추경 얘기까지도 결정이 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여러 효과가 이제 검토가 되는데요. 문제는 1차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비로 많이 전환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5분위라든지 소득 규모 상위 어떤 20% 네. 이쪽에서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아갔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처음에 노렸던 좀 더 저소득층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들,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로 전환되는 것들, 이런 효과를 노렸는데 1차 전체 재난지원금 배포하는 것이 그 효과에 못 미친 만큼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추경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국가 재정 규모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당정 차원에서 일단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 1, 2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이번에 지금 코로나 2.5 단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 등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유로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선별 지원이라는 데는 일단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가려내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난제로 남아 있고 더군다나 추석 전에 배포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를 맞춰서 그렇죠. 할 것인지. 어떤 굉장히 분배와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나눈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회의가 열리는 게 막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보면 또 여권에서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선별지원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본인도 뭐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렇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급재난자금 2차 이 배분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특히나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즉 경제 회복이냐 아니면 어떤 재난적 차원에서 어떤 복지냐. 그다음에 선별로 네. 할 경우는 특정인들한테만 배부되고 전체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제가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실제로 여당 내부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가 지금 이낙연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이라는 대선 구도에도 이 주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미치면서 네. 상당히 내부적 갈등의 소지, 즉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철학과 시각차,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큰 틈을, 갈등의 소지를 남길 우려가 큽니다. 대선구도 지금부터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개천절 앞두고 대규모 집회 신고도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이 법으로 이 집회를 막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던데요. 근데 뭐 집회를 법으로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게, 판단이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 집회 허가를 한 이유는 그 전 집회에서 그 해당 단체가 굉장히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건데요. 네. 문제는 저렇게 많은 인력이 모이다 보니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2.5단계로 갔고 또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저는 뭐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네. 근데 저 단체를 이제 뭐 이수진 의원도 정치인의 발언치고도 굉장히 좀 센데 반사회 단체로 네. 뭐 지정이 된 것 뭐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유는 뭐냐? 핸드폰을 오프하라는 것까지 구체적 지령까지 내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입법부로 뭔가 해결을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굉장히 입법 망능주의죠. 네.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걸 누가 올렸는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체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핸드폰 오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범죄적인 사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어떤 실정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지금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저 단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누가 올렸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나눠야지 무조건 저게 보수단체가 올렸을 것이다 라는 단정 속에서 법을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오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 집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의료 파업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의 모임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 업무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져 온 집단 휴진이 끝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기자, 업무 복귀 여부 오늘은 결정이 나는 겁니까? 네, 젊은의사 비대위는 오늘 내로 집단 휴진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어제도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을 종료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오늘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단체가 각각 회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견을 조율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길어진 의료 공백이 부담이 되는 데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룬 상황이어서 단체 행동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휴진은 중단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가자는 건데요.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합의안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결론이 나면 업무 복귀뿐 아니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나 동맹 휴학 등의 상황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응시 거부로 인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오는 8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내일 오전 7시 복귀 결정이 아직은 안 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전공의 협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는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로서 사실상 전공의들의 어떤 파업도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이 거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의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내일 7시 부로 해서 아마 철회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합의를 했는데 전공의만 거기서 이제 파업을 계속 유지한다.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합의에 서로가
완전히 만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협조하는 차원에서 좀 이 타결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과 보건복지부에서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4대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뭐 이런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체결하는 이 정책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그런 합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집 의협 회장도 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원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원점이라는 표현 정말 원점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글쎄, 물론 사실 예전에 우리가 여야 대치 상황이 많을 때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이제 합의하거나 뭔가 합의 이제 문구에 관한 때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합의서도 마찬가지고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정부 여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철회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맞으면 하는 거고 그때에서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원론적인 얘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의협의 최대협 회장은 이제 뭐라고 죄송합니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협의회나 이런 곳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점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 철회나 마찬가지 아니야. 왜냐하면 코로나 실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되고 원점에서 재논의. 코로나 종식이라는 것도 사실 언제가 이거 완전히 종식이라고 봐야 될지 사실 애매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협의문에 나온 내용이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그렇죠. 시점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지금 뭐 WHO에서 하듯이 무슨 환자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걸 안정화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1단계를 유지하는 걸 안정화가 할 것인지 어느 시점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야 이거 만약에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코로나 환자가 한두 명으로 지속이 된다면 안정화는 아닌 것이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대선 전국이 그러면 어차피 이거 못하는 거니까 현 정부 안에서는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좀 해석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지금 하자고 어쨌든 코로나 종식 이후로 이제 나중에 미뤘다는 건 그것이 이제 완전 철회인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협 측에서는 전공의를 완전 설득한다거나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었고요. 밀직 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그 관련된 이사들도 전혀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저희랑 얘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목소리 들었는데 이 전공의들이 반발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립한다는 건데요. 현재는 이제 공공의대라는 게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의학전문대에 가려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전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전 같은 걸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만들어서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해서 지방에 근무한다든지 10년 동안 이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전공의들과 다들 의사협회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공공의대 만드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지방에 의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같은 경우에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료원 수준을 현재 상황으로 해버리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상도 200, 300병상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의료 서비스 수준이 그렇죠. 서비스 수준이 낮는 상황에서 지금 공공의대를 만들어 놓으면 의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의협 주장이 뭐냐면 공공의료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역에 1000병상 정도 되는 병원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료 시스템, 이 어떤 의대 증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그냥 공공의대만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럼 10년 뒤에 다 서울로 몰릴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공공의료라는 게 지방에도 의료 소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과 인력과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과 함께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의대만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전남 쪽에 뭐 남원에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이 인력을 할 때 추천할 때
시민단체나 뭐 자치단체 추천한다는 안이 발표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방안들이 실제로 지금 전공의들 볼 때는 이거는 좀 정당하지가 않다, 타당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한약 의첩이나 의학첩이라는 이런 문제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의 의사 증원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공공의료 시스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정부 여당과 지금 현재 전공이라든지 의협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뭐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원점 제노미로 합의를 이끌었다 이런 결단은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 지도부가 원점 재검토하면 이거 완전히 우리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의 아주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은 다른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라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 모든 것을 연기시킨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떤 생명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시했다. 결과적으로 의료진들의 이제 파업이라는 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을 좀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타협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일방적으로 좀 뭔가 국정 운영을 했고 이제 원내의 어떤 활동을 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좀 뭐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협치의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뭐 180석에 준하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다면 더 세게 밀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런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향후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의료진들에게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요. 네. 뭐 함께 의료 계약을 저지하자고 뭐 응원 이런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 얘기는 뭐 그런 좀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 보시면 문정권 출범 후 폐악을 최초로 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네.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 홍준표 전 대표의 메시지인데 좀 읽어보시면 그렇죠. 어떤가요? 네. 문정권 출범 후 좌파 정권의 폐악을 최초로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뭐 이 발언이 굉장히 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많이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여당이 청와대 그냥 지방 정부 지금 국회를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이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시각이에요. 모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 다 관철을 시켜왔는데 이번에 이제 의료 파업, 이 의료 파업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직 야당 대표라서 여기에 박수를 좀 이런 거거든요. 뭐 전직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도 어차피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시각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해결입니다. 네.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양보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것. 그게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라도 일단 해소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는 어쨌든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갈등을 조절하는 정치 지도자 제1덕목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걸 가지고 좌파 정권의 폐악을 굴복시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그러면 의료인들을 도와주는 거냐?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저건 이제 여당 강성 지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의사들이 코로나 빌미로 버텨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저게 이제 의사들도 궁지에 모른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저렇게 이제 갈등을 유봉시키는 발언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유연함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의원의 지금 이런 공세죠. 일종의 공세는 여당이나 정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이익집단인 의사협회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야권의 의원이 아니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권의 지금의 문제는 이 국면에서 사실상 이렇게 의사 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속에서 거의 구계자 입장, 방관자 입장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거나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정부 여당이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존재감이 더 약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사이를 비집고 또 아직 복당이 안 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김종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또 비판하는 거는 그 사이에도 정치적인 어떤 계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이 파업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 합의 이후에는 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합니다. 코로나의 중대 고비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진통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내일 전공의들이 뭐 이제 7시에 복귀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대통령 메시지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 메시지에서 또 저번 주에 논란이 일었던 게 뭐 간호사와 의사를 편가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약간 메시지에 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의료 파업 전체를 뭔가 아우르고 이제 잠재우고 가려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은 어떤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자 같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 통합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나는 이제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어느 한편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시키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주된 임무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의사와 간호사를 편을 가르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사들은 저렇게 파업하는데 그것 때문에 간호사는 저렇게 고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의료진이라고 하면 오히려 간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동원된 의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위험에 더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노고, 우리가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의료진들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끝까지 왔다 또 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자의 역할보다는 한편의 어떤 편드는 사람,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각인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무로 해서 당사자들 간의 어떤 타협을 유도를 해야지 예. 한편을 들어버리면 당연히 한편은 공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사태를 좀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때도 좀 극단적인 이야기, 어떤 강한 이야기보다는 통합적 메시지, 그게 결국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만 일단은 봉합되고 있는 의료계 휴진 사태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직접 받았다는 A 대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추 장관 아들의 직속 상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B 전 중령이 본인도 이런 진술을 했지만 검찰 조서에서 마찬가지로 빠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리포트 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를 현장에 있었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나가겠다 했다는 들었거든요. 채널A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7월 무렵 검찰 조사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술조서에 보좌관의 전화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밝힌 A 대위도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조서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일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밝힌 뒤 이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A 대위의 음성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합니다. 다만 이제 왜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이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인데. 바쁘다고 쳐도 뭐. 네, 지금 음성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 검찰이 보좌관의 관련 진술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게 사실은 사실 처음에 이제 음성이 공개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신원식 의원 측에서 야 이거 이런 진술이 있었어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제 동부지검의 반응이 뭐냐면 그런 진술한 적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신원식 의원 측에서 저 음성을 공개하니까 그다음부터 동부지검에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게 처음 터졌을 때 저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술을 했는데 조소에는 없겠구나. 그럴 확률이 90% 이상일 거다. 네. 왜? 대부분 이런 이슈가 오면요. 지검 측에서는 있으면 지금 수사 중이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모범답안입니다. 그죠?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기관이. 그런데 대놓고 없다 그랬어요. 진술은. 아마 저런 게 터지면 그 공보관이나 지휘부에서 야 조서 가져와봐 수사기록 가져와봐 봅니다. 네. 진짜 있나 없나. 네. 없거든요. 진술조서에.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조서에 없으니까 진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대위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인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뭐 야당 의원의 의혹도 아니고 여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사람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거를 민간인도 아니고 현역 대위가 현역 장교가 없는 걸 지원해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나오면 본인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나 어떤 인사적으로나 그런데 이걸 거짓말한다? 가능성 0이죠. 그럼 네. 뭐겠어요? 진술을 했는데 초소에 없을 가능성 이게 제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일부 언론에서 이 대위가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 조사관 수사관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 객관적으로 이거 입증할 자료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 그 대위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하에 그 진술한 대위의 동의를 받고 조수에서 뺐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인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에서는 가타부터 말은 없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이 가능성이 가장 저는 높다고 보고 아마 이 언론 보다가 맞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추 장관은 이 보좌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요지를 보면 사적으로 그런 일을 지시를 하겠냐 나도 그런 사실 시킨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걸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알아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사실은 보좌관이 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제 하지 않고서는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과 둘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전화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전화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결국에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압력이다, 청탁이다. 이러면 이제 범법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의, 이제 이렇게 허가 받으면은 휴가가 연장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의만 했다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거든요. 예. 어떤 부적절성과 떠나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또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유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대 통신 기록만 봐도 사실상 그때 누구랑 어떤 내용을 갖고 통화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 이제 휴가를 위해서 냈던 어떤 증빙 자료와 이런 통신 자료들 이런 것들을 빨리 규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진상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이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8개월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굉장히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2월 달에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확인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 1월 달에 동부지검에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보좌진들한테 전화 연락 쭉 해서 혹시 연락한 사람 있느냐? 연락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은요, 이 아들의 문제에 대해 연락할 수 권리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이거 지금 우리 아들이 무릎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복귀를 못하니 이 연장이 되느냐? 그건 당연히 어머니로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당 대표든 뭐든 간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핑계도 될 수 있죠.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보좌관한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좌관이 대신 그게 휴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이 문제에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9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장관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제기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이 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사실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 논란은 오히려 더 본질보다는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거듭해서 국회에 나와서 더군다나 딴 데 간에 국회에 나와서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도 만약에 사실이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전화한 것과는 별개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은요 보통 이런 정도의 사건을 수사하면 한 2, 3개월 뒤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또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권에 대해서는 뭐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 그렇습니다. 지으라는 어떤 뭐 확실한 강행 규정은 아니죠. 그런데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네. 그냥 보통 이 사건은 저희들이 한 몇 시간만 하면 대충 쟁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면 이거 뭐 가타부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이런데 일반인의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문제예요. 지금 정의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부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예전에는 중간 수사 브리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걸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1년이 지나도 하는지 2년이 지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식 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현직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 더군다나 이 논란 속에서 뭐 신문 칼럼에 따르면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동부지검장이 알아서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좀 발표해야 됩니다. 가타부타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상황에 어떤 쟁점이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 안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뒤늦게라도 동부지검이 빨리 본인들의 입장을 좀 밝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에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군의 규정에 의하면 병가 제대로 얻었어도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에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네, 저 때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군요. 자, 변호사님, 이쯤 보면은 추 장관 아들 측의 변호인 뭐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당시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는 모두 제출을 했다. 그러니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거 사실은 뭐 본인은 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냈다고 하고 지금 저 국군 양주병원에 뭐 필요한 병가를 허가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야당 측에서는 양주병원은 저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병원 아니라는 얘기를 야당 측에서는 해요. 네. 저도 뭐 저 병무행정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저 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경주 국방부 장관은 뭐 이게 행정 절차상의 서류 누락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국군 부대에서 이런 서류가 없어지는 행정 절차상의 오류가 이게 자주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에서도 그럼 본인들이 이제 했던 그 진단서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지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뭐 말은 일단 동부지검에서 삼성병원하고 양주병원에 문의를 해가지고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거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역시 동부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진실은 밝혀진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어떤 변호인들의 얘기들을 보면, 나는 어쨌든 아파서 병가를 받았고 병가를 받은 이후에 개인 연가로 바꿨다. 그러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타령. 그러니까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에 해당은 되지 않아. 이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 병가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엄마의 어머니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내가 타령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해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네, 참 이 증빙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삐중령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명령지는 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검사가 병가 관련 그 휴가 명령지는 없느냐. 그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명령치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락된 이유가 없는데. 서류가 없다는 건데요, 교수님. 네. 이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이 본인이 장교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사실이면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있다고 해도 사실은 뭐 그 부대들이 어떤 문제점인 것이지 이거를 일반화시킨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거 다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니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해석뿐이 안 낳는 거거든요. 네. 적절한 그런 멘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이제 보좌관이 전화한 거, 또 하나는 사실상 이제 미복귀 상태에서 이 타령 여부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압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타령 여부는 실질적으로 복귀의 날에 어디 있었느냐. 네. 복귀 날에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 행정 처리를, 증빙 자료를 그 이후에 낸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내고 사실상 허가 받고서 휴가를 낸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이제 타령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료가 없어진 건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못 찾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 병원들이 거기에 증빙 자료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라도 가면 사실상 언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증빙 자료를 떼어줬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검찰이 의지만 갖는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뭐 추미애 장관 본인이든 빨리 수사 지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종식을 시켜야지.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사안 갖고서 검찰이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군생활에서 행정병 해봤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더 증빙 자료 남기려고 굉장히 진짜 밤새 일했거든요. 이런 홍익표 의원의 이런 뭐랄까요, 해명,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발언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하는데. 자, 보면은 특혜 휴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 추 장관은 뭐 발언을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들
추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거라고 봐요. 그냥 검찰개혁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위원님,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근데 뭔가 좀 또 엇갈리고 있는 듯한 발언이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옹호할 수 있죠. 같은 당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옹호하는 이야기들이 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홍익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 군대 있을 때는 다 해줬다 이렇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장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럼 대한민국 군대가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더구나 김남국 지금 모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전화해봤더니 연락하는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뭐 나중에 오후에는 제가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많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저 김종민 의원의 이 발언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민 의원은 여당의 지금 최고위원 이번에 1순위로 1등입니다. 최고위원이죠.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면에서 보면 편을 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을 보시면서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추미애 장관을 왜 이렇게 비난해, 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여당 대표가 안 돼서 우리 아들 아파서 병원에 좀 더 있어야만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편을 들더라도 좀 국민들 전체를 보고 편을 들어야지, 지금 아무리 중요하지만 자신의 당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들면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 그러면 또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검찰개혁 때문에 이미 추 장관 아들이 예전부터 병영에 탈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든 걸 어떻게 기승전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을 왜 합니까? 공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들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다 하는 거다, 이 관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 장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뭐 다 검찰개혁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다? 진짜 검찰개혁 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면은, 이제 김웅 의원은 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 추 장관 아들의 일이 벌어진 거냐고 비꼬기도 하고, 또 진중권 전 교수도 또 보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는 이제 손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 추 장관한테 추 장관의 보좌관에 전화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선긋기를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럼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추미애 장관 진짜 자리에 내려오는 거 원해서 그럴 것 같진 않고, 김남국 의원도 항상 모든 이슈에 추 장관을 옹호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이걸 갖고 추 장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저희가 만약에 청와대 정무란에 있는 비서관이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이미 금요일에 그렇게 해서 보고서 써서 올렸을 겁니다. 추 장관 지금 경질하자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아까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거다. 뭐 여당의 지금 제1 정책 1순위가 뭐 검찰개혁을 가정하라고 말씀드리면, 본인들 그렇게 하고 싶은 검찰개혁을 하려면 지금 추 장관이 계속 자리에 있는 건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 부담입니다. 이거는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그 박용진 의원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과 병역은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미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이 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제가 100% 옳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검찰 인사나 여러 가지 대검과의 충돌,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의 문제 이런 거 봤을 때 추 장관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너무 거칩니다. 예전에 병법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 싸움을 그냥 계속 격화시켜가지고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제를 계속 있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의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을 그 자리에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 여당과 청와대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면 대통령께 보고서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문제는 뭐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결정한 일이니까요. 보면 야당에서 이제 특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임 검사. 그렇죠. 이걸로 풀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 검사, 특검을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특임 검사로 전환이 됐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이 특검에서 특임 검사,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를 지명해서 이걸 수행하게 하는 데에는 특검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면 지금 공세를 이제 오히려 늦춰지는 시기를 놓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특임 검사를 해가지고 빠르게 수사를 지휘해서 특히나 추미애 대 윤석열의 어떤 구도가 훨씬 야당에겐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지금 야당이 특검에서 특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던 한 청소년에게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한 남성의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안녕. 왜 혼자예요? 이럴 때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물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위로가 된다.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섹시한 포즈로 사진 찍어주라. 오빠,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워서요. 휴대폰이 영영 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에게 보내고 사과했다. 오빠, 미안해.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게.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시킨다는 뜻의 구루밍. 의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오랜 기간 차츰차츰 길들여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조차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대 남성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바로 이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며 일상생활을 묻던 그는 각종 선물을 보내고 예쁘다, 보고 싶다는 말로 환심을 사더니 이내 숨겨왔던 악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녀에게 남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해자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들은요, 멘탈이 약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연약한 피해자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서서히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범행에 나섭니다. 사실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 사탕 발린 말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 껴안는 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성욕을 채우려는 건 범죄일 뿐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 아직은 미흡합니다. 현행 법상 성적 유인이나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마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예,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 소식을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강력 범죄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대학생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 신상을 공개당한 대학생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네. 어떤 거죠? 좀 약간 생소합니다. 이게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말이 교도소라는 의미지.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주로 범죄 혐의자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예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최숙현 선수 사건이라든지 각종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피의자들의 신상을 여기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게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누구 협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 동조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이트에다가 어떤 신상 정보를 올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 피의자들의 어떤 신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 욕구를 자극을 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올리는데 이제 어떤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사진과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이제 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상 정보를 이렇게 뜨다 보니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뭔가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그 스토어를 쓰면서 실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알고 싶은 이런 특히 허위 사실도 많이 올리고 있는 문제 있는 지금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이트에 한 대학생의 개인 신상이 공개됐던 겁니다, 교수님. 그 네.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인 얼굴에 음란 사진을 이제 합성하는 일종의 이제 지인 능욕을 이제 부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군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 피해를 이제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그 대학생이 사실상 하나의 어떤 범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신상을 다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N번방일 때는 사실 국민들의 어떤 동의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흉폭한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게 뭐 모든 영역에서 다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상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고 이게 누굴 위한 신상 공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잣대로 이것을 공개하고 말고 하는 것이냐. 이 교도소라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이 뭐 사법기관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어떤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법조인이시니까. 네. 이게 보면은 항상 저희가 뭐 수사기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법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 저희가 뭐 국민적인 이런 함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 공개라든지. 또 근데 우리가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사실 죄형은 또 법정에서 정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뭔가 범죄죠? 범죄로 볼 수 있을 걸까요? 어떻게 범죄로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아, 그렇군요. 범죄로 볼 수 있는 게 범죄예요, 그냥 범죄.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걸 합니까? 대한민국 형사법 측에서 제일 그만한 게 뭔지 아세요? 사적 복수.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허용하게 되면요, 사회가 야만 사회가 됩니다. 네. 제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 내가 그걸 복수를 하겠어. 그거 헐리우드 영화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드라마들. 그거 허용하게 되면요, 야만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국가 사법 체계 내에서 처벌을 하고 피해 배상을 받고 재범 방지를 하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틀이에요. 근데 그걸 어긋나서 사적 복수를 한다? 이거 막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 뭐 학생도 그렇고 거기 저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죄를 받아서 뭐 사법기관에서 형사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 내용으로 공개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 그거는 팩트니까.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설사 부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부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소장이라든지 그런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고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신고서를 올린 거예요.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무슨 나름대로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는 의도는 제가 조금은 이해는 하겠으나 잘못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무도 이분들한테 그런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소식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골랐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먼저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 3억 뷰 돌파. 방탄소년단의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15일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1억 뷰엔 24시간, 2억 뷰엔 4일이 걸렸죠. 컴백 후
빌보드 핫백 1위 등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방탄소년단. 통산 13번째 3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돼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네요.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시대의 이색 풍경으로 비행기 복사판 기내식 식당입니다. 진짜 이 비행기 안에 있던 좌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해놨고요. 항공기 기내식을 만들던 요리사가 직접 만든 기내식을 판매합니다. 태국 항공사 타이항공이 최근에 문을 연 레스토랑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늘길이 꽉 막히자 해외 여행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이 독특한 식당까지 등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식, 난동 유치자의 부상을 입힌 소방관 벌금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을 못 맞춰서 소식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뉴스계 Back to the Future 앞으로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에서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내 휴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기존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화요일 치러집니다. 정부는 당초 국시 응시 취소 의사를 밝힌 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기시험 접수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한국철도가 추석 승차권 예매를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로 긴급 연기했습니다. 추석 기간 열차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 배정 시스템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예매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 증거금 58조 6천억 원을 모은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 주 목요일 상장됩니다. 경쟁률이 1,500대 1을 훌쩍 넘으면서 주식을 한 주라도 받으려면 최소 1,800만 원 이상을 넣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홍앵커 또 태풍 소식이네요. 태풍 하이선 걱정했는데 그래도 진로를 좀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진 않고요. 동해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태풍 강풍 반경이 400km 이상으로 무척 넓습니다. 전국이 태풍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부와 영동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엔 소강 상태 보이다가 저녁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이선이 중국으로 이제 바다의 신이라는 뜻인데 아무 피해 없이 바다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동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400mm라니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